고려의 토지 제도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경제생활, 고려의 경제생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려의 경제생활은요. 자, 먼저 논농사와 밭농사부터 한번, 농업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논농사입니다. 논. 자, 이 논농사에서 여러분들 주목하실 건 뭐냐면요. 왜 그 고대 지증왕이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설명드렸죠. 우경의 시작. 물론 그게 시작인지는 확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록이 그렇다는 것이지 제가 볼 땐 그 이전부터 우경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건 그 우경 시작이라고 하는, 우경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처음 등장한 건 바로 그 지증왕 때부터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고대부터 출발했던 그 우경이 이제 고려시대 중세로 오면요. 일반화됩니다. 우경의 일반화. 우경의 일반화. 네,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들이 지금 일반화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요. 이양법. 와우, 이거 뭐 사실 이양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사회를 막 흔들어 놨던, 조선 후기를 흔들어 놨던 그런 농법인데요. 고려 후기 때 이 이양법이 소개가 돼요. 그래서 이 이양법이요. 이양법이 고려 후기 때 소개가 됩니다. 소개가 됩니다. 이양법이 소개가 되어서 남부 일부 지역, 남부 일부 지역에서 활용이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남부 일부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더라. 이양법. 이양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양법은 쉽게 얘기하면 모내기, 네, 모내기법. 모판에다가 따로 심은 다음에 이제 그걸 옮겨 심는 것이죠. 옮겨 심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내기법을 활용한 이양법이 지금 소개가 되었다. 이제 이 이양법은 여러분들 조선 후기에 정말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이양법은 특징이 뭐냐면요. 생산력을 증가시키고요. 노동력은 절감시켜요. 왜냐면 한 줄로 쭉 나란히 그걸 심을 수가 있잖아요. 벽실을 뿌리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직접 파종한다 그래요. 직파법이라고 그래요. 직파법이 아니라 이렇게 이양법을 하면요. 쭉 나란히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서 피라고 하는 그 잡초 있잖아요. 그 잡초를 아주 쉽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 잡초를 이 피를 뽑아주지 않으면 많이 안 열려요. 예, 그래서 그거 뽑아줘야 되는데 직파법인 경우에는 이 피가 굉장히 비슷해요. 이 벼랑.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지? 이걸 고르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이양법은 한 줄로 쭉 나란히 있는 거, 그 밖에 나온 게 있으면 피일 거 아니에요. 그죠? 금방 쉽게 속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직파법은 장점이 있어요. 물이 적더라도 뿌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뿌리를 내려서 자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을 대고 물을 빼고 이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다면 이양법보다는 직파법이 훨씬 더 안전하죠. 조선 후기에 가서 이제 이양법이 쫙 전국에 확산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수지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직까지 이양법이 훨씬 더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는 이양법을 쉽게 쓰기는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 농서로는요, 농법책으로는요, 농상지표가 있습니다. 농상지표. 네, 어디서 이제 우리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원나라에서 수입했던 농상지표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밭을 한번 볼게요. 밭농사. 자, 이 밭농사에서는 여러분들 이 비료 만드는 기술, 지력이죠, 지력. 그 지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그 시비법. 네, 시비법이 발달해서 그 덕분에 휴경지가 감소해요. 휴경지가 상당 부분 감소하는. 그렇다고 소멸된 건 아니고요. 예, 왜냐면 그 지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씨를 뿌려봐도 여러분들 열매가 잘 안 열려요. 예, 그래서 그 지력을 돋구어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비료 기술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땅을 이게 몇 년간 묵혀요. 예, 스스로 그 지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비료를 써가면서 매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더라. 휴경지가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조선시대로 가야 돼요.
하지만 점차적으로 지금 감소시키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2년 3작. 2년 3작. 이걸 뭐라면 돌려짓기. 2년 동안에 조, 보리, 콩과 같은 어떤 작물을 돌려짓는 거예요. 돌려짓기. 이걸 이제 돌리는 거죠. 윤작법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런 2년 3작이 또 시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잘 알죠, 여러분들? 예, 목화의 재배. 목화가 도입됩니다. 네. 누가? 문익점. 우리의 문익점.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이제 밀수를 한 거죠. 네, 뭐 원래 들여와가지고 엄청난 변화를 온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 목화 도입은요 정말 이 의생활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까지는 속옷을 아마 배옷으로 입지 않았을까요? 거칠. 근데 이제 이 목화가 도입되면서 그 들어온 면 제품의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야, 이거는 뭐 거의 저는 제가 볼 때 센세이션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변화들을 이 고려시 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업을 한번 볼게요. 상업. 고려시 때는요, 특히 시간이 흘러감으로써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둘러봅시다. 고려의 그 개경을 한번 보면요. 자, 뭐가 있냐면요. 시전이 있어요. 선생님, 시전은 조선시대에 있는 종로 쪽 시전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고려시대도 있어요. 굉장히 이 시전이 있어가지고 활발하게 전개되는데요. 이 시전을 감독하는 금융감독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금감원이 있잖아요. 그죠? 이 당시 마찬가지예요. 또는 뭐 지금도 공정거래위원회, 뭐 공정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이런 것도 지금 시전들이 어떤 장난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경시서라는 게 있습니다. 경시서. 경시서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시전의 어떤 독점적 행위를 제어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상평창이라고 상평창. 늘 평평하게, 늘 수평되게 만들어주는 창고. 즉, 이 상평장은 여러분들 바로 물가 조절기구예요. 물가 조절기구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행위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화폐를 한번 써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죠. 그래서 화폐를 유통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화폐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먼저 건원중보가 있습니다. 건원중보가 있는데요. 이 건원중보는 철전이에요. 철전. 그 다음에 동전도 있어요. 구리로 만든 거죠. 뭐 해동통보, 삼한통보 이런 게 있습니다. 삼한통보는 동전이에요. 동전. 그 다음에 활구가 있어요. 활구. 이 활구는 좀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활구는 뭐냐면 은으로 만든 그 병 모양의 이건 은전이에요. 은전이 있어요. 활구. 자, 요거 제가 지금 사진을 통해서 한번 활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모양. 뭐야 이게 그릇같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요게 지금 은으로 만든 거예요.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고액의 그런 화폐, 지금 우리가 본다면 뭐 5만 원권 이상의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화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될 수 있었다. 그만큼 이 상업이 발달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사용 가능하려면. 그런데 이런 화폐를 유통을 시키려고 했는데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곡물과 옷감 있죠? 곡물과 옷감으로 이 교환 행위를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농업사회, 자급자족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환 행위가 그렇게 아주 번잡하게 막 일어나고 그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화폐를 쓸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요, 이 화폐 유통을 통해 가지고 뭘 얻으려고 했을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국가가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겠죠. 국가의 어떤 재정 확보 차원에서 이런 화폐를 유통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과 거두지 못했으니까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국제교역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전개되는데 이때 그 국제무역항으로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곳이 있죠.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병란도라는 곳입니다. 병란도. 이 병란도는 여러분들 국제무역항으로서 아주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요. 이 국제무역항 병란도를 통해서 이 이슬람 상인들도 들어와요. 아라비아 상인들 들어와가지고 이들에 의해서 바로 이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들이 또 서방에 알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당시에 그 국제무역을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지도에서 일단 나라들의 위치를 보세요. 여진, 거란이죠. 그 다음에 송나라 위치를 잘 보세요. 일단 위치, 요게 어디가 여진이고 어디가 거란이 세운 요인지 송나라인지 위치를 잘 봐두셔야 돼요. 여기를 지금 가리고 가나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일단 그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 유목민족들, 여진, 거란 중에서 이 고려와 교역하는 걸 보면요. 주로 그들은 뭘 원해요? 농작물을 원해요. 그러니까 곡물을 원해요. 곡물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대신 뭘 지급하고 있어요? 은을 지급해요. 왜 은을 고려에 지급하냐면 이 고려가 그 은을 받아가지고 다시 송나라한테 그걸 지금 지급하고 있죠. 송나라에서는 뭘 가져와요? 은을 지급하고 대신 비단, 약재, 서적 이런 걸 갖고 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이 당시에 어떤 그 통화 수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로 선진국 쪽으로 은이 지금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자, 여기서 지금 위치를 잘 봐주세요. 어디 위치? 병란도의 위치. 국제무역하면서 병란도 위치를 여러분들 확인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병란도 지금 개경하고 거의 가깝게 있죠? 이 병란도를 통해서 지금 외국 상인들이 지금 많이, 아랍의 상인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코리아, 뭐 이런 그 고려라는 이름이 알려졌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제 수공업입니다. 수공업. 자, 이 수공업에서는요, 전기에는요, 네, 고려 전기에는요, 주로 관영수공업. 국가에서요, 왜 여러분들 일반민들은 세 가지 의무가 있다 그랬죠? 조세, 공납, 역의 의무. 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은 역의 의무를 어떻게 하냐면, 노동력을 어떻게 제공하냐면, 자기가 물건을 만드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 기술을 국가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들을 공장 아니라 그래가지고 리스트를 쫙 적어놔요. 그래서 국가가 뭐가 필요해? 그럼 그런 사람들이 동원되어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관영수공업이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수공업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동네가 있다 그랬죠? 그게 어디에? 소, 향, 부곡, 소에서 소수공업. 네, 위주로 가는 모습들. 그런데 요게 이제 후기로 가면요. 네, 후기로 가면요. 뭐로 오느냐? 제가 상업이 발달한다 그랬죠? 네, 그러면서 이 민영수공업도 꽤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사찰 있죠. 이 사원에서 이 전문 인력들을 동원해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그걸 판매하는 그런 사원수공업도 발달하는 네,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굉장히 상업행위가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고 교환행위를 이렇게 고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물건을 만드는 이 수공업도 발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고려인들의 어떤 그 토지